쪽지를 받은 순간 나는 내 인생 가장 큰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9월 초 성묘를 가기에 참 좋은 날씨였다. 바람은 선선했고 하늘은 청명했다. 딸과 사위와 함께 산길을 올랐다.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은 깊은 산 중턱, 마을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다. 딸은 국화꽃을 들고 사위는 낫을 챙겨 묘 주변을 정리했다. 나는 조용히 묘 앞에 앉아 속삭였다. 잘 있지요? 당신 떠난 지 벌써 5년이에요. 딸아인 잘 자라서 결혼했고 사위도 나름 괜찮아요. 당신 걱정하던 그 애 이젠 많이 웃어요. 그렇게 묘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있었다. 손끝으로 묘비의 이름을 쓰다듬고 손등으로 눈가의 먼지를 훔쳤다. 그 순간 멀리서 들리던 예초기 소리가 멎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다. 고개를 들자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예초기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낯선 얼굴.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멈춰 서더니 말없이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레 쪽지를 펼쳤다. 그 안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 이제 많이 웃어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외면하고 싶은 계절이었다. 당시 나는 남편과 7년차 부부였다. 딸도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는 세 식구로 소소하지만 알뜰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주말이면 돗자리 하나 들고 근처 하천으로 나가 도시락을 까먹었고 한겨울이면 딸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셋이서 사진을 찍었다. 남편은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었고 나는 도시락을 싸주었다. 라디오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다 둘이 동시에 같은 유행가를 흥얼거리면 우리는 마주보고 웃곤 했다. 그런 일상들이 쌓여 나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알고 보니 그는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여러 단기 알바를 전전하고 있었다. 몇 번이나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빚이 쌓여 사채까지 손을 대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이었다.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다. 동생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폐쇄적으로 변했고 그 끝에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동서는 갈 곳 없는 몸으로 5살 난 민지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말했다. 가족이니까 우리가 받아줘야지.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만 머무르자고 했던 그녀는 그렇게 우리 집에 들어왔다. 처음엔 큰 불편함 없이 지냈다. 동서는 조용히 집안일을 도왔고 민지도 조심스럽게 우리 딸과 놀았다. 방바닥에 나란히 누워 크레파스를 쥐고 그림을 그리는 두 아이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실 나도 민지가 안쓰러웠고 예뻤다.
말을 아끼고 늘 조심스레 행동하는 그 아이는 누가 봐도 어른들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였다. 장난감을 나눠줄 때도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이 없었고, 항상 내 딸의 반응을 살핀 후에야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런 민지가 마음에 밟혔고,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오후였다. 남편이 퇴근길에 민지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와 색연필 세트를 사왔다. 우리 딸에겐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네며 말하길, 너는 엄마가 늘 챙겨주잖아. 민지는 요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더라. 웃으며 덧붙인 말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찢어졌다. 민지를 위하는 그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가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거실에서 앉아 민지가 그린 색연필 그림을 바라보다가 그 종이를 가만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과 질투가 동시에 일었다. 나는 민지를 미워한 적 없지만 남편이 나보다 그녀들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질수록 마음의 불편함은 커져만 갔다. 동서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남편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지나치게 세심한 배려가 내 눈에 자꾸만 걸렸다.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챙겨주는 사소한 행동이나 민지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하나가 내 감정의 균열을 키웠다. 나는 점차 예민해졌다. 피곤해서 짜증을 낸 날이면 남편은 그만 좀 하라고 말했고, 그런 말 한마디에 나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민지는 조용히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동서의 표정도 날이 갈수록 더 굳어갔다. 어느 날 밤 남편과 동서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세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거리감 없는 자세에 나도 모르게 질투와 분노가 솟구쳤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을 피했고 말수를 줄였고 서운함을 사귀려 애썼다. 결정적인 날은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였다. 식탁에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생각이세요?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이다. 정적이 흘렀고 동서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내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현관엔 작게 접힌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고마웠습니다. 민지와 새 출발해 보겠습니다. 민지가 없어진 자리는 허전했고 식탁에 반찬이 남는 것도 어색했다. 동서의 방에서 흘러나오던 미약한 발소리조차 사라진 것이 그제야 실감났다. 며칠이 지나고서야 나는 그들이 남긴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 안엔 민지가 그린 그림 몇 장과 색이 바랜 손수건 하나가 남아 있었다. 손수건은 남편이 그녀에게 건넨 것으로 보였고 끝자락에는 아이 손으로 그린 듯한 해와 나무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 작은 손수건을 들고 나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제야 나도 모르게 밀어낸 마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밀려왔다.
분명히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속 작은 균열을 다잡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너무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말았다. 그녀가 떠난 뒤 남편은 서서히 무너져 갔다. 예전엔 아침마다 정원에 물을 주며 나를 깨우던 그가 이제는 마당 끝 그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 손에서 담배를 떼지 못했다. 정원에 핀 백합을 바라보다 시들면 조용히 뽑아 묻었다. 그는 매일 그렇게 자신만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듯 보였다. 밤이면 뒤척였고 낮에는 혼잣말이 잦아졌다. 눈빛은 점점 메말라갔고 나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다. 나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마치 천천히 시드는 나무를 보는 기분이었다. 몇 해가 지나 남편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처음엔 피곤한 줄로만 알았던 것이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져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나직이 말했다. 이게 버린 거겠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구름을 세곤 했다. 어느 날 내 손을 조용히 잡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애가 떠난 건 내 잘못이야. 내 동생 대신 내가 뭔가 했어야 했는데 끝내 못했지. 민지도 그녀도 다 내 책임이었어. 그는 끝내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나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가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의 무게를 나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동서를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를 다시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시간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쪽지를 받은 지 며칠이 흘렀다. 하지만 머릿속은 멈춘 듯 자꾸만 그 장면만이 떠올랐다. 9월 초 성묘를 다녀오던 그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예초기를 들고 다가왔고 말없이 내게 건넸던 그 누렇게 바랜 쪽지. 그 아이, 이제 많이 웃어요. 그 문장을 손에 쥐고 묘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저 문장은 단순한 위로일까? 아니면 나를 향한 조용한 꾸짖음일까? 내 손에 쥐어진 그 종이는 작고 바랬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 무거워 손끝이 저려올 정도였다. 나는 그 문장을 계속해서 속으로 반복했다. 그 아이, 이제 많이 웃어요. 그 아이, 이제 정말 웃고 있을까? 아니면 웃고 있다는 말조차 내게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메시지일까? 딸이 몇 번이나 불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몸을 일으켰고 손끝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써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서도 나는 왠지 모를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누군가의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고, 나에 대한 비난처럼 들리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그저 사실을 전하는 말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어딘가를 자꾸만 건드리는 그 한 문장.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민지의 그림과 손수건을 다시 꺼냈다. 손수건에 수놓인 해와 나무는 여전히 색이 발해 있었고, 그림 속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기억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쪽지를 건넨 노인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산을 찾았다. 혹시라도 우연히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반,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야겠다는 다짐 반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노인은 없었다. 나는 주변을 한참 둘러보다가 근처 묘역을 정리하던 다른 노인을 붙잡고 조심스레 물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예초기 돌리시던 분,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그는 내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님 말씀하시는 거구먼. 그 양반 마을회관 근처에 살아요. 여태 묘역 정리도 도맡아 하셨지. 나는 그 길로 마을회관을 찾았다. 회관 한쪽 작은 텃밭에 서 있던 노인은 바로 그날 나에게 쪽지를 건넸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다가가자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다. 기억하십니까? 그날 쪽지를 주셨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이제 많이 웃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민지 말씀이시죠? 당신 민지 고모시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20년도 더 전 일이요. 그의 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 아이 민지 말씀이시죠? 당신 민지 고모시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20년도 더 전 일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동네 앞 정류장에서 울고 있을 때 내가 우연히 마주쳤소.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고 아이는 멍한 얼굴로 한참을 앉아 있었지. 처음엔 부모를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오지 않더군. 그날 저녁 무렵 아이가 작게 말했소. 엄마가 잠깐 다녀온대요.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소. 그래서 일단 데려와 밥을 먹이고 재웠지. 다음 날 아이 가방 안에서 접혀 있던 가족 사진을 봤소. 그 사진에 당신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도 그 사진을 항상 자기 방 한쪽에 걸어두었소. 낡은 액자 속에서 늘 당신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아이의 눈빛을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생각엔 그 여인은 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모양이요. 어디로도 갈 수 없었고 아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 뒤로 내가 그 아이 돌봤소. 마치 내 손주처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 아이는 잘 자랐소. 학교도 다녔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소. 손재주도 좋았고 혼자서도 잘 이겨냈지요. 웃는 법도 배웠고 사람을 믿는 법도 조금씩 익혔소.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소. 서울 쪽에 자리 잡고 일하고 있고 가끔 나한테 편지도 보내줍디다. 쪽지는 그냥 전해주고 싶었소.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무 늦은 걸까 걱정도 했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래된 무게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하나. 이 산이었구나. 민지와 그녀가 사라졌던 그 마을. 그 동네가 그 아이가 홀로 버려졌던 이장이 데려갔다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다. 이 산의 정적, 이 공기의 무게, 그리고 내가 매년 찾아오던 이 묘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이토록 좁은 세상 속에서 서로가 모르는 사이로 이렇게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다. 민지의 발자국과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이곳 어딘가 겹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아이는 내 눈앞에서 사라졌고 남편은 내 옆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늘 이 산을 오르내리며 그 둘의 존재를 따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결국 이곳이었다. 같은 하늘, 같은 바람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그 우연이 너무 커서 너무도 정교해서 오히려 운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쪽지를 다시 꺼냈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 아이, 이제 많이 웃어요. 그 문장이 이제야 비로소 나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그 아이가 겪었을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다시 일어섰던 그 시간들. 쪽지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이자 위로였고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 아이 지켜주셔서.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나지만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며칠 뒤 나는 노인을 통해 민지와 연락할 수 있었고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오후였다.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나는 민지를 기다렸다. 초조하게 커피잔을 돌리던 그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성인이 된 민지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동그란 안경 너머의 눈빛은 여전히 어릴 적 그 아이의 잔상이 남아 있었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내 앞에 섰다. 우리는 함께 오래 걸었다. 그녀는 지금은 작은 공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낸단다.
손끝이 야무지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어릴 적 기억이 조각조각 남아있다고 했다. 비 오는 날 마루에 앉아있던 내 손, 시장에서 사주었던 풀빵의 냄새, 그리고 가끔 내가 머리 빗겨주던 기억. 걷다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고모 얘기를 하셨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나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았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 그 말들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서야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민지는 나를 자주 찾아왔다.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내 친정아버지와는 연락하고 있니? 민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연락이 와요. 아직은 얼굴 볼 용기가 안 나서 문자로만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또 한 번 미안함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모든 걸 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품 안에 작게 안겨 있었다. 나는 다시 남편의 묘를 찾았다. 그날 그 쪽지를 처음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나뭇잎은 바스락거리며 길을 덮었다. 나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묘 앞에 앉아 있다가 낡은 쪽지를 꺼내 살짝 묘 옆 흙에 묻으며 속삭였다. 당신 걱정했던 그 애, 이제 정말 잘 지내요.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내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고, 붉은 낙엽 한 장이 묘비 곁으로 스르륵 굴러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민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함께 밥을 먹고, 계절마다 공방에 놀러 가고, 가끔은 그냥 말없이 같이 앉아 차를 마셨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지금을 채워나갔다. 늦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 오래 용서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외면했고 침묵했고 결국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쪽지가 내게 용기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 문 너머엔 오랫동안 기다려준 눈빛이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꺼내보세요.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전해진 진심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처럼, 그리고 나처럼 당신이라면 그날 그 쪽지를 받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너무 늦어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용기 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쪽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